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카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어제 늦은 밤 숙환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97세인 고인은 김대중 대통령의 평생 동지였습니다. 발인은 오늘 14일이며 동작동 국립현충원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 옆에서 영면합니다. 검찰이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장을 오늘 아침 소환했습니다. 이 정 사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측근으로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기업 상속 지원 세제 개편안을 논의 중입니다. 연매출 3천억 원 미만 중소기업을 상속하는 사람은 업종 고용 등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경찰이 일명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수사를 오늘 종결하고 피의자 고유정 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고 씨가 전 남편 때문에 재혼 생활이 깨질까 두려워 범행한 것으로 결론 냈습니다. 검찰이 오늘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장인 정현호 사장을 전격 소환 조사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증거인멸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사회부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태현 기자. 예. 자, 정 사장이 오늘 결국 비공개로 소환됐군요. 네.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이 오늘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 사장은 삼성그룹 컨트롤타워로 알려진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의 수장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검찰은 정 사장이 이끄는 사업지원 TF가 삼성바이오 증거인멸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오전 9시쯤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1시, 12시가 되고 있죠. 식사 시간인데 지금까지 어떤 혐의를 추궁을 했습니까? 예, 검찰은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증거인멸 작업을 지시한 곳이 바로 사업지원 TF라고 판단하고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습니다. 정 사장은 특히 지난해 5월 10일 이재용 부회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삼성바이오 회계 사기 증거인멸 방침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정 사장에 대한 신병 처리에 이어서 다음에 수사 방향도 가늠이 될 것 같은데 이 정 사장에 대한 신병 처리는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라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정 사장의 증거인멸 개입 정황이 짙은 데다가 이 부회장 최측근이기 때문에 이른바 윗선 규명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인물입니다. 앞서 검찰은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정 사장 휘하의 김홍경 사업지원 TF 부사장, 박문호 부사장, 이규 재경팀 부사장 등 삼성전자 부사장급 임원 3명을 구속했습니다. 예, 휘하에 있는 부하들을 다 구속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지도 예상이 되는군요. 자, 그렇다면 결국 이 부회장도 조만간 소환되겠군요. 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 항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및 증거인멸에 깊이 연루됐다는 증거들과 증인 진술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환 조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 관계자도 오늘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사장에 대한 조사 결과가 이 부회장 소환 조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상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신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과 영국이 어제 자유무역 협정 FTA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영국이 오는 10월 유럽연합 EU를 탈퇴하기 전에 두 나라 간의 통상관계 수준을 정리한 겁니다. 양국은 모든 공산품의 관세 절폐를 유지하기로 했고 3년 시한으로 EU산 재료를 사용한 제품을 영국산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 최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영국의 브렉시트 돌파구를 마련코자 한영 FTA를 타결하고 발효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앞서 영국은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 국가들의 정치경제 공동체인 유럽연합, 즉 EU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영국과 우리나라의 교역은 131억 7천만 달러, EU 국가 중 두 번째 교역국입니다. 가뜩이나 나라 다름이 어려운데 10월 31일 브렉시트가 되면 한국 경제 충격이 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영국이 EU와 아무 협상 없이 분리하는 노딜 브렉시트를 할까봐 걱정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어제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비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한영 FTA를 원칙적으로 타결했습니다. 한영 FTA 없이 노딜 브렉시트가 될 경우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는 10%, 자동차 부품은 최고 4.5%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번 FTA 타결로 한국은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영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해 영국에 수출해도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산지 규정에선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간은 영내산으로 인정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즉 EU에서 아직 완전히 탈퇴한 게 아니고 네네. 지금 EU랑 계속 합의 중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그 노딜이 될지 아니면 딜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만약 노딜이 되면은 이제 더 이상 한국과 영국 간의 무역 관계에서는 한 EU FTA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이제 네네. 그동안에 받았던 관세 혜택이 사라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관세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네네. 만약 영국이 브렉시트로 EU에서 빠져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한용 FTA를 이러한 내용으로 앞으로 체결할 것이다라고 원칙적으로 합의를 한 거죠. 브렉시트로 인해서 네네. 우리나라 국내 수출 기업들이 조금 이제 앞으로 관세가 이제 매겨져가지고 가격 경쟁력이 악화되는 거를 대비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볼 수 있겠죠. 내지 임시 조치. 브렉시트로 유럽 지역 수출 부진 우려가 컸던 업계는 한영 FTA 타결 소식에 일단 환영합니다. 한영 FTA가 한 EU FTA 수준으로 체결될 경우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입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예를 들면 원산지 규정이라든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영국산 또는 한국산으로 만드는 건 아마 EU 쪽은 많이 레퍼런스를 하겠지만 네.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관세 양어표입니다, 선생님. 일단은 영국은 독립적으로 이제 EU에서 쓰던 관세율 표에서 완전히 띄어져 나와서 네네. 자기네들만의 독립적인 기본 세율과 FTA 세율을 다 책정을 해야 돼요. EU를 능가하는 혜택을 줄지 아니면 EU 수준일지 아니면 결론적으로 EU보다 조금 더 좀 특혜 수준이 떨어지는 뭐 그런 결과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한영 FTA 타결로 국내 업계가 최대한 이득을 보려면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10월 31일 이전에 FTA가 발효돼야 합니다. 정부는 영국과 FTA에 관한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국회로 비준 동의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국회도 신속한 처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이제 국회로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네네. 관련 공시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공고 기간도 있고 국무회의 의결도 거치하고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로 넘어오려면은 네네. 시즌은 한 7월 말 8월 초나 돼야 돼요. 물리적인 시간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도 산업통상위원회든 뭐 여러 또 관련 상임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죠? 네. 거기서 이제 논의를 하려면은 그것도 또 시간이 좀 걸려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외통에서 또 비준하고 가려면은 대략 그때 시간이 맞아요. 아, 대충 맞는 거예요? 31일 하고, 예. 아. 서로 얼추 시간이 이거는 한 EU FTA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같은 내용이라서 네. 변동 사항이 없어요. 아. EU FTA 우리가 이미 좀 비준해 놨잖아요. 큰 논란거리 이런 데가 없는 상황이고. 정부와 국회는 한영 FTA 발효를 통해 영국과의 통상관계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통상 공백을 미리 차단키로 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최병호입니다. 예, 이 한영 FTA 문제가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 이슈 때문에 묻혀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좀 꺼집어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리포트를 마친 정치부 최병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서울에서 한영 FTA 원칙적 타결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타결이면 타결이지 이 원칙적 타결이라는 건 뭡니까?
네, 어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안 폭스 영국 국제통상장관이 서울에서 한영 FTA에 대한 원칙적 타결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2016년 6월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 즉 브렉시트를 국민투표로 결정한 지 3년을 만의 일인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FTA를 타결하면 타결인데 원칙적 타결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브렉시트 과정을 살펴봐야 이해가 됩니다. 영국은 2016년 6월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브렉시트를 결정했는데 예. 아직도 3년이 지난 아직도 EU를 완전히 탈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목상으로는 EU를 탈퇴할 경우 올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예 기간을 두겠다는 것인데요. 사실 속내를 보면 아직 영국에서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EU 탈퇴를 결정했으나 아직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EU에 잔류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EU를 탈퇴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여기서 핵심은 영국이 브렉시트를 할 경우, 즉 EU를 탈퇴할 경우 협상을 통해서 무역과 사회 체제에 대한 기존 시스템을 EU 체제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완전히 독립해서 영국이 독자적 시스템으로 가느냐, 이것이 관건인데요. 네. 영국이 EU와 협상해서 EU 체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딜 브렉시트라고 부르고, 영국이 EU와 협상하지 않고 개별적인 시스템으로 가는 것을 노딜 브렉시트라고 부릅니다. 네. 만약에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를 할 경우에는 영국과 통상 관계를 맺었던 나라들이 원점에서 다시 FTA를 맺어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로서는 영국이 아직 EU를 탈퇴하지 않았는데 어떤 협상을 해서 어떻게 탈퇴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노딜 브렉시트를 할까봐 일종의 보험장치로 한영 FTA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문제가 이제 영국이 협상을 통해서 딜 브렉시트를 하게 되면 한영 FTA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예. 노딜 브렉시트를 할 경우에 한영 FTA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 타결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뒤집어서 말하면은 노딜 브렉시트로 간다면은 우리하고 한영과는 그 영국과는 별도의 다른 네, 협상을 다시 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네, 그렇죠.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네요. 예, 맞습니다. 자, 이 어제 뭐 원칙적 합의라고는 했습니다만 이 구체적 합의 내용 뭡니까? 예, 일단은 앞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 EU FTA에서 하고 있는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즉 무관세로 수출 수입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인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영국에 수출하는 10대 품목을 보면 자동차, 해양 구조물, 항공기 부품, 자동차 부품 등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무관세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또 원산지 규정에선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간은 영내산으로 인정키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 생산한 아일랜드 위스키라도 영국산으로 인정키로 하겠다는 겁니다. 또 영국이 유럽에서 저돌하는 부품도 최대 3년은 3년 시한을 두고 영국산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 기업들이 EU에 있는, 즉 유럽 대륙에 있는 물류 기지를 이용해서 영국에 수출해도 이것이 영국에서 수출할 때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사탕, 설탕, 인삼, 발효주정, 감자, 전분 등 9개 품목에 걸려있는 농업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즉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을 한 EU FTA 수준보다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한영 FTA에서 우리에게 조금 더 농업에 조금 더 혜택이 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한국과 영국 양측은 브렉시트 상황이 정리되면 추 2년 안에 한 EU FTA보다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협상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협정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합의를 했다. 근데 이제 방금 이 무역협회 관계자는 좀 걱정을 하더군요. 네네. 이 관세 양호표가 어떻게 결정될 것이냐. 네네. 한 EU FTA와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업계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무역업계와 업계는 한영 FTA를 타결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안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딜 브렉시트가 될 경우 한영 FTA가 없으면 무관세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수출 수입의 타격이
클 거라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 업계에서는 노데이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에 대해서는 교역의 안전망이 확보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노데이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에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의 관세 인상이 우려가 됐었는데 그것이 없어졌다는 거죠. 다만 문제는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나라가 원칙적으로 타결만 하고 관세 양화표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한 EU FTA 수준보다 높아질 것이다, 또 낮아질 것이다, 그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다가 결정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협상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뭐 국회도 일단은 빨리 수용을 하고 10월 전입니까 아니면 10월 즈음입니까? 네네. 그때 뭐 인허를 한다. 이런 입장이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만 한다고 해서 이게 뭐 그대로 흘러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을 한 것처럼 브렉시트가 실현화 될지도 모르겠고 네네. 딜이냐 노딜이냐 이 부분도 아직 정리가 돼야 되겠고. 네, 맞습니다. 일단 정부와 국회는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10월 31일로 지금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한영 FTA를 협상을 마무리하고 발효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이 영국에게 지금 좌우되는 영국의 손에 달려 있거든요. 영국이 과연 10월 31일에 EU를 탈퇴할 것이냐, 또 탈퇴를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탈퇴할 것이냐에 따라서 FTA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영국은 10월 31일까지 EU를 탈퇴하겠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굉장히 좀 잡음이 많은 상황인데요. 네. 하필이면 지금 지난달에 영국의 메이 총리가 사임을 선언했는데 후임 총리로 거론되는 보리스 존슨 전 외무부 장관이 EU와 브렉시트에 대해서 재협상하겠다라고 지금 선언한 아하.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브렉시트 자체가 지금 번복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지금 영국의 상황에 지금 촉각이 곤두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뉴스카페에서는 이 한영 FTA 문제를 한 발 더 들어가기 위해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자, 송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예. 지금 뭐 쭉 방송을 들으셨겠지만 한영 FTA가 원칙적 타결을 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또 영국의 네. 브렉시트로 교역 불확실성 이런 것이 또 대두가 되고 유럽발 보호무역주의 확대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한 EU FTA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평가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한 EU FTA가 2012년에 발효됐는데 발효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무역 적자로 변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에 98억 달러 흑자였는데 EU와의 무역 수지가 2012년 발효되고 나서 30억 달러 적자, 2016년에도 30억 적자. 즉 한EU FTA가 우리나라 지금 이제 마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이익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도 지금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무관세 제공이라든지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스카치 위스키라고 하는 EU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농산품을 이제 수출하는 나라인데 이 FTA라는 게 마치 이것이 우리에게만 어떤 유익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한유 FTA가 결과적으로 발효 이후에 이런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를 발생시킨 그 원인에 대한 평가와 그에 대한 어떤 접근이 달라져야 된다. 이런 점을 지금 좀 더 심층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봅니다. 지금 영국에서는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이거 하느냐 마느냐 아니면 딜이냐 노딜이냐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10월 달까지 아마 종결이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결국은 지금 문제의 발단은 결국은 영국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예. 브렉시트라고 하는. 그래서 영국이 EU 조약, 즉 EU의 회원국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은
한EU FTA가 이제 영국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겠죠. 저는 아까 말씀도 있었습니다만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저는 영국은 EU와 관계를 지속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미 국제 분업 질서에 영국도 포함되어 있고 또 그것이 EU와의 어떤 긴밀한 경제 통합 속에서 영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어떤 파국적인 그렇게까지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 한영 FTA와 관련해서 지금 원칙적 타결, 좀 약간 유동적인 상황인데 앞으로 뭐 재협상의 여지도 있다고 합니다. 더 진일보한 FTA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 추가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브렉시트라고 할 때 왜 브렉시트가 생겼냐라고 돌아봐야 되는데요. 브렉시트라는 것은 결국은 세계화가 국내적으로는 불평등한 어떤 문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로 영국의 비교적 경제적인 약자층들이 이제 브렉시트를 요구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국과 FTA를 할 때 그 FTA가 우리나라 어떤 전체 국민 경제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면서도 동시에 이것이 우리 내부의 어떤 이를테면 농업이라든지 또 이 국민의 어떤 안전이라든지 소비자의 권리라든지 이런 내부의 불평등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표적인 어떤 추가 협상 과정에서 통상 현안 중에 하나가 이제 학교 급식에서 우리나라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 한 EU FTA는 없는데 한영 FTA는 반영돼야 한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중요한 내용을 만들고 있는 복제약품,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 기존 한EU FTA는 과도하게 오리지널 제약사, 즉 특허권이 있는 다국적 제약사의 권리를 지나치게 많이 보호한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는 한영 FTA에서는 협상 과정에서 중요하게 제기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한EU FTA 바로 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적자로 돌아섰지만 오히려 EU로부터의 어떤 반덤핑 그런 장벽을 우리가 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한영 FTA에서는 우리 국민 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이러한 반덤핑 장벽이 해소되는 그런 내용도 대단히 중요한 추가 협상 과정에서의 쟁점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 송 변호사님께서는 한미 FTA 당시에 이 독소 조항을 가장 먼저 끄집어내서 공론화시키셨고 또 이 반영이 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되도록이면 빨리 협조해서 인준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국회 이거 이렇게 쉽게 생각해도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한 EU FTA를 보면은 유럽 쪽에서 어떤 특히 축산 분야 제품들이 굉장히 한국에 많이 수입돼서 우리 농업에 큰 피해를 줘왔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한영 FTA에서의 농산물 관련 아까 잠깐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특히 이제 유럽산 또는 영국산 농산물을 무관세 할당으로 수입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 유럽은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해서 세이프가드를 즉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강하게 압박하는 반면에 우리는 유럽산 농산물에 대한 우리 어떤 보호 장치가 대단히 약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국회가 보다 더 균형 있는 즉 한EU FTA 발효 이후에 우리가 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전환했던 그 실패가 한영 FTA에서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단히 좀 촘촘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제 브렉시트 때문에 영국에 대해서 FTA가 적용되지 못하는 그런 불확실성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불확실성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한국의 자동차라든지 스카치 위스키라든지 영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역시 영국 기업 역시 그런 불확실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어떤 그 브렉시트가 발생할 상황에 쫓겨서
마치 그 전에 우리가 마치 이런 한영 FTA라는 긴급한 어떤 다리를 시간을 쫓겨서 놓아야 된다. 그렇게 볼 사안은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지적하신 바대로 여러 가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군요. 또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고. 우리 송무 변호사께서는 계속 이 문제를 따라가시겠지요? 계속 연구를 하시겠죠? 그렇죠. 특히 이제 현재 론스타 국제중재 사건도 있습니다만 네. 영국과의 FTA에 외국인이라고 해서 어떤 국제재판권을 주는 이러한 불평등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네. 이것도 좀 정부에 좀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저희와 같이 이 문제를 같이 추적하시면서 기회가 될 때에 저희가 한번 스튜디오로 모셔서 더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최 기자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빈소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젯밤 숙환으로 97세의 나이로 영문에 들어갔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은별 기자. 네, 전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취재진도 상당히 많이 보이고 또 방문객들도 상당히 많겠군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곳은 이희호 여사의 별세 소식에 많은 취재진도 몰렸고요. 많은 정계 인사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정계 인사와 각계 기업들 인사들이 보낸 서한들이 속속들이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37분 향년 97세 일기로 별세한 이희호 여사의 빈소는 이곳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특 1호실에 마련됐습니다. 공식적인 도모는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미 이른 오전부터 이 정계 인사들과 취재진들로 빈소가 북적이는 상태입니다. 이 한광욱 전 청와대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윤영찬 전 청와대 수총수석,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빈소를 찾았고요. 문희상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도문도 이어졌습니다. 이 본격적인 도문이 시작되는 오후 2시부터는 더 많은 주요 인사들의 도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여사의 장례는 가족들 뜻에 따라 김대중 평화센터와 장례위원회 주관하에 5일 동안 사회장으로 치러집니다. 장례위원장은 장상 전 국무총리서리와 권노갑 민주평화당 고문, 집행위원장으로는 김성재 집행위원장 등이 확정됐습니다. 예, 이 여사께서는 어젯밤 오후 11시 17분쯤 별세하셨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 꼭 10년 되는 해입니다. 청와대는 물론이고 여야와 또 많은 각계가 슬퍼하고 국민들도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희호 여사,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 많이 좀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분의 또 그 개인적인 이분 한 분으로서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삶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희호 여사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네, 고 이희호 여사는 한국 여성운동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과는 40대 나이에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부부일 뿐만 아니라 6년간의 옥바라지 그리고 망명 생활을 함께하며 정치적인 동지이기도 합니다. 이 여사는 김 전 대통령이 민주화 투쟁에 나설 때 정신적으로 지지하는 버팀목이자 동지였고요. 또한 이 여사 역시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습니다. 김유신 독재와 신군부 탄압에 맞서 싸웠는데요. 또한 이 남북 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과 평양을 방문해 어린이 돕기에 앞장서고 2015년도에는 직접 평양을 방문하는 등 평화에도 힘썼습니다. 여야 모두 한마음으로 이희호 여사의 여러 업적을 기리기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민주주의와 인권운동의 거목이었던 여성 지도자 이희호 여사의 삶을 추모한다며 여성 지도자로서 더 좋은 세상의 등불을 밝힌 퍼스트 레이디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장례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또 얼마 전에 바로 조금 전에 이 여사의 유지도 발표가 됐지요. 어떤 내용이 주로 들어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장례위원회는 조금 전 오전 11시에 이곳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여사가 남긴 유지 내용을 전했는데요. 장례위원회에 따르면 이 여사는 두 가지를 유언했습니다. 첫 번째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자신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에 감사한다며
민족의 평화 통일을 기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동교동 사전은 대통령 기념관으로, 노벨 상금은 기념 사업 기금으로 민주주의 평화센터 사업을 잘 이어가도록 당부의 말도 있었습니다. 이 고인의 발인은 오는 14일 새벽 6시이며 신촌 청천교회에서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김 전 대통령 묘소에 합장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토마토 김은별이었습니다. 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 여사께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여성민권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남북 관계에서도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오신 분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다음은 화요일 주간 코너 문화가 풍경입니다. 오스카 리차드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마피아에 관한 이야기도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소극장 창작 뮤지컬의 매력에 빠질 수 있는 무대가 찾아왔습니다. 5년 만에 돌아온 무대 위의 세 남자의 이야기 뮤지컬 미아 파밀리아인데요. 배우들의 거친 숨소리와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도 빠짐없이 관객들에게 전달됩니다. 여기에 락, 재즈, 오페레타, 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넘나들며 극의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5년 만에 돌아온 뮤지컬 미아 파밀리아는 1930년대 뉴욕의 바 아폴로니아가 배경입니다. 마지막 공연을 앞둔 두 명의 배우 리차드와 오스카, 마피아 솔저 스티비의 좌충우돌 이야기. 마피아 패밀리 후계자들의 권력 쟁탈전, 가난한 남자와 부유한 여자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 등 총 3가지 이야기가 극중극으로 펼쳐집니다. 3명의 남자 배우가 12개의 배역을 소화하는데요. 미아 파밀리아가 5년 만인가요? 5년 만에 새롭게 공연되게 됐는데요. 연출 방향에 있어서는 좀 더 쉽고 명확하게 또 대중적으로 잘 다가갈 수 있게끔 연출 방향을 좀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보셔서 그 안내된 내용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게 큰 이야기가 있고 두 개의 극중극이 번갈아 가면서 빠른 리듬으로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고요. 장우성 연출은 자칫 극중 여성 캐릭터인 부티를 남성 배우가 연기하고 묘사함에 있어 희화화되거나 유형화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썼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또 우리 극중 여성 캐릭터인 부티 역을 묘사함에 있어서 또 남성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성에 대한 어떤 대상화나 유형화 또 희화화가 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 조금 특히 신경 쓰면서 연출했던 것 같아요. 소극장 뮤지컬은 배우의 호흡을 함께 느끼며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관객은 어느 순간 극에 몰입하게 됩니다. 대극장 뮤지컬에 비해 시장 규모는 작지만 작품성과 인기는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소극장 뮤지컬의 경우 관객 참여가 활발하고 소통도 용이해 색다른 재미를 섬사합니다. 정말 미아 파밀리아가 다시 무대에 올라가기를 바랬었고요. 그렇게 다시 올라오게 된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첫 곡 올라갔을 때부터 관객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얼마 전에 형들이랑 첫 공을 하는데 사진을 한번 찍고 예전에 셋이 찍었던 사진을 한번 봤어요. 세월의 흔적이 많이 지나갔더라고요. 많이 변하긴 했는데 첫 공을 하면서 느꼈던 건 서로 공연으로 많이 만나지 못했어도 이렇게 오랜만에 맞췄는데도 6년 전에 그렇게 놀면서 맞췄던 것처럼 재밌게 공연했던 걸 느끼면서 이거 다시 한번 선택해서 공연하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 아폴로니아의 자리를 지키는 외로운 보드빌리언 리처드 역에는 이승현, 김도빈, 권영국이 맡았습니다.
리차드의 영원한 친구이자 현실과 무대 사이에서 고민하는 오스카 역에는 유성재, 조풍래, 안창용이 참여했습니다. 보스를 위해 그의 일대기를 대본으로 옮긴 마피아 솔저 스티비 역에는 허규, 박영수, 박규원이 맡았습니다. 지난 2013년 초연 이후 재공연에 참여했던 배우 이승현, 유성재, 허규는 작품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릅니다. 특히 배우 허규는 최근 지상파 인기 프로그램인 동상이몽에 부인 신동미 씨와 함께 출연했는데요. 응원의 메시지도 남겼다고 하네요. 신동미 씨랑 친구 시절 때 미아타미나 초연을 봤어요. 그 친구는 또 보고 이번 재연도 봤는데 첫날 드레스 리허설부터 다 봤거든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더 재밌다고. 역시나 미아파미냐 음악, 비주얼 모든 걸 다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벌써 한 3번 봤습니다. 공연을 감상하기 전 관객은 꼭 작품에 대한 스토리와 구성 등을 숙지해야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빠르게 전개되는 스토리와 극중국이라는 형식, 3인의 12개의 배경 등은 배우들조차도 버거워하는 요소로 꼽힙니다. 희준쌤의 작품이었고 그래서 어색하거나 좀 그런 건 없었는데 처음에 대본을 읽었을 때는 사실은 내용을 파악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한 3번 정도를 읽었던 걸 기억하는데 읽다 보니까 역시나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이 안에 다 있는 그런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소극장 뮤지컬 미아 파밀리아는 오는 8월 11일까지 대학로 드림아트 센터에서 공연됩니다. 네, 토크합니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의 남자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겸 FPSB 부회장과 시간 같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좀 많이 좀 여쭙다가 다 못 여쭌 것이 좀 있어서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채 전문가시고 지난번에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그 서민들을 위한 그 정책 중에 디딤돌, 햇살론 이런 것이 있다고 하셨었죠. 근데 요즘 전화를 많이 받다 보면 그 디딤돌이다, 햇살론이다 이렇게 해서 정부 보조금 1억까지 해서 지원을 해준다. 문자로도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정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엊그제도 이제 친구한테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 광고 그 메시지를 이제 받고 사실은 조사를 해봤는데 네. 대부분 다 허위입니다. 아하. 그 지금 그 언론사 그 기사 네. 서민금융 관련 기사 옆에는 정부 보증 지원 대출 네. 이런 것들이 꼭 뜹니다. 예. 이런 것들은 100% 허위고요. 엊그제 그런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S은행에서 당신이 그 대출 대상으로 선정이 됐다. 예. 그러면서 이제 캠코 자산관리공사에서 보증을 서서 1억까지 예. 대출해주겠다 이런 광고예요. 제가 보니까 그 희망없이 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보증이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S은행에 알아보니까 다 허위고 예. 그런 것들은 그 대부분 그 자기 주민번호를 입력하라고 밑에 나옵니다. 네. 누르면 그러면 이제 그 개인 정보를 이제 탈취해가지고 사실상 그걸 이제 팔아먹기도 하고 예. 이 보이스피싱 업자들한테 넘기기도 해서 네. 다른 제 2의 피해가 또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언론에 이 광고가 나오는 건 다 가짜입니까? 다 가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이제 그 허위 과장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돈이 급하니까 눈길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정보까지 탈취당하고 네. 그로 인해서 이제 그 3회 그 보이스피싱까지 당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느 인터넷을 뒤져봐도 엄청나게 지금 홍수처럼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방송통신위원회라든가 예. 허위 광고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공정이라든가 이런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도입이 되면 네.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럼 이런 광고들은 더 극성을 부릴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그 정부는 이제 뭐 말씀하셨듯이 더 규제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저 소비자들, 국민들 이거 어떻게 좀 쉽게 알아보고 그런 게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죠. 네. 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민 맞춤 대출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제 2005년도부터 서비스를 개시를 했는데요. 제가 그 한국 이지론이라고 네, 그게 네. 이제 서민 맞춤 대출 서비스로 바뀌었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면 네. 본인의 그 정보를 입력하면 금융 회사들이 그 은행부터 이제 이금융까지 다 대출 정보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자동으로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대출부터 이렇게 안내를 해주거든요. 예. 그 대출을 안내 받고 받아서 대출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지원 서비스라고 하셨죠. 네. 서민 맞춤 대출 서비스로 지금 바뀌었는데요. 서민 맞춤 대출 서비스. 맞춤 대출 서비스. 그게 이제 서민금융진흥원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이용하는 거는 돈을 내야 됩니까? 무료입니다. 무료죠. 무료고 이제 거기에 지금 한 40여 개 금융회사가 대출을 안내해주고 있는데 네. 사실은 개인이 이제 40여 개 금융회사를 돌아다니면서 신용정보 조회를 하면 사실은 신용정보에 악영향을 좀 미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서 대출 조회를 하면 악영향 없이 신용정보에 불리한 작용을 안 받으면서도 한 번에 40여 개 그 금융회사를 둘러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검색을 해봤는데 대출 받을 만한 금융기관이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상 거기에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대부업체가 빠졌는데 대부업체도 연 24%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도 대출이 받을 수 없다면 사실상 그분이 돈을 빌려서는 어려운 분입니다. 네. 계속 돌려막기 이제 고리로 빚을 돌려막다 보면 그 빚이 커져서 나중에 예. 더 큰 화가 초래되기 때문에 예. 신용회복위원회의 이제 개인 워크아웃이라든가 네. 법원의 개인 회생 제도를 통해서 채무 조정을 받으셔야 되고요. 예. 긴급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부의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햇살론이라든가 뭐 이런 그 제도들을 잘 네.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화면에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성 상담원 5에서 100까지 전화 한 통, 즉시 입금, 오케이. 당일 신용제출 서류 없음, 취업준비생, 창업준비자, 직장인 프리랜서, 일용직. 꼭 도움 필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해놨네요. 이게 참 큰일인 것 같습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오늘 얘기의 주제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간 소득을 가지고 내가 대출 원리금을 얼마나 갚을 수 있느냐 하는 그 비율을 계산해서 예.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연간 소득이 3천만 원인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원금과 이자를 갚을 금액이 뭐 500만 원이다. 네. 그러면 이제 뭐 그 비율이 계산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한 4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총 소득분의 소득을 가지고 내가 빌린 돈을 원리금을 얼마나 갚을 수 있지? 이 비율을 갖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 연소득이 3천만 원을 받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신용으로 빌렸다 네. 했을 경우에는 그 3천만 원에 대해서 원금 갚아야 될 것이 이제 10년으로 이제 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300만 원, 원금 30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이자는 이제 10%로 빌렸으니까 이자 300만 원 하고 하면 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연소득이 3천만 원이니까 3천분의 600. 그러면 이제 20%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는 것이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금융도 이제 이 정책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렇습니다. 작년 10월부터는 이제 은행권에 도입을 했는데요.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도입이 되는데 지금 시청자 중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담보를 들고 이제 돈을 좀 빌려야지 급하게 갔는데 소득이 없다고 이제 돈을 그렇죠. 안 빌려줄 겁니다. 예. 그러면 창구에서 많이 이제 마찰이 일어날 걸로 예상이 드는데요. 네. 이런 제도에 대한 그 사전 설명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좀 DTI, 뭐
Debt to Income이라는 그 그렇습니다. 제도. 네. 이것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 총 소득분의 연간 소득분의 갚아야 될 금액이 뭐냐면 주택 그 원리금 상환액, 예.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플러스 이제 기타 그 대출 이자 부분만 포함을 했었어요. 예. 그게 이번에 이제 기타 대출에 대한 원금까지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전보다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2금융권까지 확대가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네. 1금융권에 시행을 했을 때에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 2금융권까지 이 정책을 확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제 우선 그동안 그 DTI나 이런 것들이 특정 지역이나 이렇게 편중돼서 하다 보니까 과잉 대출이 많이 됩니다. 예. 상환 능력보다 그 더 많은 대출이 되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금융권에서는 이제 담보대출 위주의 그 대출이 나가요. 이 상환 능력을 보기보다는 담보만 보고 이제 대출이 나가는 네. 거예요. 특히 지금 상호금융권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담보대출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파트만 가져가면 예. 뭐 땅만 가져가면 대출이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소득이 없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이 담보물 가치가 이제 하락한다든가 하면 금융회사는 금융회사대로 위험해지고 그렇죠. 그 개인은 차주는 차주대로 또 위험해져서 상당히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상환 능력을 감안해서 대출을 하도록 이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상호 간의 위험성을 제거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제 작년 10월에 은행권이 도입이 되다 보니까 네. 그 풍선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못 받은 분들은 결국은 이금융권으로 이제 몰리게 되고 네. 금리가 더 높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 그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효과가 많이 반감이 되기 때문에 네. 이금융권에도 이제 다음 주부터 도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방금 풍선 효과를 말씀을 하셨는데 1금융권에서 그렇게 해서 2금융권으로 몰렸고 2금융권에서도 지금 DSR 이것이 적용이 되게 되면 사채 시장으로 또 풍선 효과가 번지지 않을까요? 지금 그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대부업은 적용 대상에서 좀 빠졌거든요. 네. 물론 이제 다른 대출 받을 때는 이 대부업 대출이 이제 포함해서 계산이 되지만 네. 일단 대부업체 받을 때는 이제 그런 비율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지금 대부업체 대출로 많이 지금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고 예. 또 하나는 거기서도 안 되는 분들은 진짜 급하다 그러면 이제 사채 시장으로 갈 그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 정책은 옛날 그 DTI나 LTV처럼 개인 차주를 대상으로 심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금융회사 전체적으로 이제 규제 비율을 2001년까지 점차적으로 맞추도록 해놨기 때문에 네. 정말 돈이 급하고 꼭 필요한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2001년 말까지 규제 비율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기존 대출도 적용이 됩니까? 근데 기존 대출은 적용이 안 되고요. 이제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가는 대출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요. 네. 그리고 그 기존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는 뭐 괜찮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뭐 대환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이제 해당이 되고요. 예.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지금 이제 그 풍선 효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상환 능력이 되고, 또 뭐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뭐 걱정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본의 아니게 또 삶의 터전을 잃거나 아니면 아주 급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결국에는 사채 시장을 더 키우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거기로 몰리는 거기까지 찾아가게 되는 그런 소비자들,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파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이 새망울씨라든가 뭐 햇살론, 뭐 4대 그 서민금융 상품들은 네. 적용을 제외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 그리고 그렇군요. 건당 300만 원 이하 대출 네. 이런 것들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서민들이 돈 빌리는데 큰 애로를 겪지 않도록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예적금 담보대출 경우 논란이 좀 있었는데 언론에서도 그리고
그 경우는 이제 원금의 경우에는 적용을 안 하고요. 네. 이자만 추가로 부담한 이자에 대해서만 하도록 돼 있고 보험 약관 대출 같은 경우도 네. 적용을 아예 안 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내가 넣은 그 보험료에 대해서 그만큼 대출을 받는 거 이런 건 이제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지금 농어민 같은 경우에 이제 소득 입증이 또 어려워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조합에다가 출하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소득에 포함하도록 해서 네. 소득 인정 범위를 좀 넓혔어요. 그래가지고 대출 받는데 큰 그 문제가 안 생기도록 네. 서민들이 그렇게 배려를 꼼꼼하게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과거보다는 돈 빌리기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 중요한 게 상환 능력이 안 되는데 계속 돈을 빌리게 하는 것이 과연 그분을 도와주는 것이냐 네. 하는 문제로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무 조정을 통해서 기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긴급자금 대출 형태로 네. 생활비 같은 경우는 진짜 긴급하게 아까 말씀드린 서민금융 대출 상품으로 커버를 해주는 것이 네. 이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좀 단순하게 안 쓰고 그냥 저금하고 이런 게 능사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되네요. 근데 참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참 꼭 걱정입니다. 필요하니까 이분들도 돈을 빌리러 가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근데 지금 상호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 현황이 대출이 소득이 1억이라면 그 원리금 상환해야 될 거는 2억 6천이에요. 네. 1년에. 그런 부분을 계속 그 놔두고 키우게 되면 네. 나중에는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2001년까지 일단 목표를 이제 160으로 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연 20씩 해서 계속 점차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숨통은 좀 튀어나왔습니다만 그 숨통이 좀 너무 좁아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또 탄력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면서 예, 물론 그렇게 서민들한테 이제 큰 부담이 안 되도록 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 정책 목적을 달성해야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성복 서민금융연구원장이었습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2시부터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희보 여사에 대한 조문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다음에는 퀴즈 당첨자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제 내드린 질문이 답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였습니다. 그 김한규 변호사가 나와서 김학의 사건과 버닝썬 사건, 특히 이제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외부 심사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때에 가동되는 기구가 무엇이냐 이 문제였죠. 당첨자는 박내일님 당첨되셨습니다. 예, 다음 오늘 퀴즈를 알아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 6월 17일부터 제2금융권에 도입되는 대출 규제는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주제와 같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뉴스토마토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채팅방에서 나와 있는 그 메일 주소 또는 채팅방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책은 에드워드 소프의 날은 어떻게 시장을 이겼나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오늘 남은 주도 아주 덥다고 합니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카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